이번에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백광섭 기술사님의 인생 철학, 또 비전,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국토안전 관련에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명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운명이었다. 예.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을 때가 이제 1995년도였거든요. 네. 예. 그때 일본에서 이제 콘크리트 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에 논문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일본 히로시마에 갔었는데요. 95년도 6월 29일일 겁니다. 네. 예,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예, 그 소식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 건축공학과를 다니고 있는 공학자의 입장에서 저렇게 한순간에 건물이 붕괴될 수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1년 전에 또 저희가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대형 또 이렇게 시설물에서의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된 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예, 건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나도 어떤 시공도 중요하지만 이 유지 관리라는 분야에 가서 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거나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그때 가지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아마 그 생각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국토안전 관련에 입사를 한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이쪽 분야로 입사하게 된 몸을 담기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학회에 발표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전공 자체가 건축 이쪽이었나요? 네, 제가 이제 학부에서는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대학원에서는 건축 시공 및 재료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학의 나이이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학에서 이제 건축 법무학이라고 하는 박사 과정에 지금 이제 3학기에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건설 법무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설 공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 관련되어 있는 법들에 무슨 사각지대가 있는지 우리가 놓치지 않은 것들은 없는지를 살펴보면 이 제도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잘 알아야지만 특히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기술자라면 이 건설 관련되어 있는 법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국토안전 관련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계안전성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그다음에 건설 공사 현장의 점검 이런 것들이 다 그 관련되어 있는 법들에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 법에 안전성 검토는 어떻게 하라. 세부적인 항목은 하위 규정에 시행령에 또 담고 있고 시행령에 다 담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준 지침 이렇게 해서 업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공학 박사를 할 수도 있지만 공학 박사보다는 저거는 이제 건설 법무학이라고 해서 건설 관련되어 있는 법 제도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는 분야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좀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의 최신 트렌드도 따라가야 되고 법과 관련된 것도 하시고 너무 많이 공부하느라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힘든 거는 있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좀 재미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석사학위를 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 사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술사를 따야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한 4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또 나름대로의 제가 그 전문 분야의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한 계기가 됐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0이 넘은 나이긴 하지만 건설 법무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건설이라고 하는 게 저희 공학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그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건설 본막에서는 단순히 법학이나 건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학, 예, 다음에 인문, 그다음에 심리학 이런 쪽에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학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고의 원인,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대책을 낼 수도 있지만 사회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왜 그 건설 근로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는지 또는 추락 사고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는 정말로 이 건설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그 이면에 어떤 그 경영 책임자가 그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했음에도 사망을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둘러보기 위해서는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둘러볼 수 있는 좀 넓은 식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건설 본무학이 또 나름대로의 제 그 어떤 사고나 이런 틀을 좀 확장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분야까지 관련돼 있다 한다면 다 공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보니까 이제 뭐 한 20여 년 이상 근무하시고 또 기술사로도 한 10여 년 이상 근무를 하셨는데 기억에 나는 현장이 혹시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화정동 붕괴 사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 그게 이제 제가 국토안전 관련의 5개 지사가 만들어진 게 그 21년도 1월 달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광주광역시 그 동구 학동에서의 그 철거 중일 때 그 철거를 하면서 그 건축물이 인도로 전도되면서 버스 승객 9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인가 부상을 당하신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야, 이렇게 어떻게 해체 공사를 하다가 순식간에 건물이 인도 쪽으로 붕괴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거 우리가 건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유지하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것도 굉장히 사고하고 직결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불과 그 이후에 또 한 5, 6개월 뒤에 그보다 더 큰 화정동에서의 그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이 돼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이 되고 한 25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게 좀 믿겨지진 않았습니다. 그 현장 사고가 나고 현장에 가서 본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의 폭격을 맞은 그 현장 그 모습이었거든요. 도저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를 목격을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저도 많이 당황을 했었죠. 소방관들이 초기에 투입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건물 자체가 워낙 불안전한 요소가 많아서 추가적인 붕괴 사고가 발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국토안전 관련해서 우선 먼저 그 안전을 확인을 하고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소방에서 인력을 투입하겠다라는 게 이제 현장 지휘의 상황 회의를 통해서 나온 얘기여서 그때 이제 제가 제 직원 한 명과 함께 그 건설 현장 근로자하고 같이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한 그 동을 올라가서 위험 요소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접근을 하면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상 1층에서 구조할 때는 어느 부분을 그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인력보다는 이제 부적연을 투입을 해서 먼저 수색을 하자라는 이런 제안들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게 화정동 사고가 굉장히 사고 현장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그다음에 약간 그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화정동 사고에 2번의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이 될 뻔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도 저희가 매일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거든요. 사고 초기에는 이제 그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고 현장 39층까지 그냥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한 30분 정도
엄청 예, 오래 걸리죠. 예, 네. 3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네. 올라가서 39층부터 한 층 한 층 다 이제 안전 요소라든지 또 불안전한 요소를 다 확인하면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그 마지막 그 23층에서 이렇게 그 붕괴가 멈춰져 있는 층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잭 서포트를 이렇게 놓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사고 이후 한 25일 정도 경과가 된 다음에 그 잭 서포트를 받쳐놓은 슬라브 하부에 균열이 과다하게 증가가 된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오후 5시 정도에. 그래서 구조를 일단은 중단을 시키고 소방서 다 이렇게 추가적인 붕괴 위험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잭 서포트를 추가적으로 더 받치도록 해서 이제 관계기관 회의를 바로 소집을 해서 그러한 조치들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밤 12시 이후에 이제 어떤 구조를 다시 진행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한 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붕괴 현장에서 위험하게 콘크리트가 한 6톤 정도 되는 콘크리트가 매달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와이어로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해놨는데 이게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게 이제 피난층에서 또 멈춰서 추가적인 어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2차례가 있어서 그 화정동 사고가 저에게는 가장 큰 어떤 그 사고이면서도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또 2002년 월드컵 때는 10개의 이제 그 전용구장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저기 국토안전 관련 전신인 시설안전공단에서 이게 2개 팀으로 나눠서 5개의 월드컵을 그 경기가 열리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조직위로부터 그 업무를 좀 위임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했던 뭐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뭐 기술사로 한 10여 년 해오신 거잖아요. 네. 이 직업의 매력은 뭡니까? 매력은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학자로서의 길을 쭉 걸어왔는데 어쨌든간 이제 공학자로서의 최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공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는 거 2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거를 다른 분들이 이제 인정해주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사 자격을 획득한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그 보람이었고 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제가 들어오게 된 계기, 그게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고요. 두 번째는 40세의 나이에 기술사를 획득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고 또 이 그 기술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기술적인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거기서 받는 어떤 보람, 자긍심 이런 것들이 기술사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술사 업무가 안전관리 때문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꼼꼼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뭐 본인만의 딱 보는 매뉴얼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신지 아니면 약간 그동안의 경험 때문에 딱 보면서 이 부분이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렇게 시작이 되는지 그거 궁금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현장에서 뭐 이렇게 안전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의 그 안전 점검하는 그 루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이제 그 저희가 몸이 아프면 의원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그 환자가 오면 첫 질문이 뭔가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아픈 데를 다 얘기합니다. 왜냐면 자기 질병을 알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의사는 그 환자의 얘기를 듣고 자기의 의학 지식과 그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이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라는 걸 예측을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선, 뭐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기타 다른 비파계 관련된 이런 그 의료 보조 장비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질병 코드라든지 질병의 종류 이런 것들을 딱 그 확진을 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를 마련하듯이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게 되면 저희가 관리 주체,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는 현장 소장님이나 기술자들을 보고 이 현장의 문제점이 뭔지 유지 관리하시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고 불편한 사항이 뭐였어 물어보면 바로 이 건물의 문제점들을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환자처럼 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잡고 아, 이 건물의 문제가 뭐구나. 그럼 원인이 뭘까? 라고 하는 이런 그 사고를 좀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도 이제 의원에서 우리가 그 질병의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확진하듯이 이 정밀 안전 진단이나 점검도 여러 가지 그 보조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검사 장비에서 뭐 콘크리트의 강도를 확인한다라든지 다음에 이제 철근 배근이 설계대로 배근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파계 장비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원인과 마취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루틴도 생기고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그 기술자들이 가져야 되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작은 변화에는 뭐 그런가 보다. 저게 왜 있었지? 언제부터 있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술자들은 특히 안전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화들이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건설 산업에 있어서 그 우리가 하이니 법칙이라고 해서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결함이죠. 네. 뭐 불편이 될 수도 있고 뭐 결함들 요 300개가 쌓이면 작은 사고들이 29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29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한 개 대형 사고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그 하이니 법칙이 우리 그 가까운 거는 그 화정동 붕괴 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많은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건설 공사 과정에. 예, 그게 한 400~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콘크리트의 또 품질이 안 좋은 경우,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제대로 점검이나 현장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이게 구조 검토를 하지 않고 구조 변경을 하는 이런 사고들이 결국 보면 이제 29건에 해당되는 중요한 중요한 사고가 라고 이렇게 예견할 수 있거든요. 원칙을 지켰으면 아마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정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러한 전조 증상이라든지 또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결국은 큰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된 경우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 기술자들은 작은 변화에도 조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들이 아주 현장에서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기술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안전한 건물, 좋은 건축물 어떤 겁니까 기준이?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좋은 건축물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기초가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 주변에 있는 자연과 잘 조화되고 주변에 있는 어떤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그 주변과 잘 어우러지게 만든 건축물이 좋은 건축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좋은 건축물 그러면 저는 이제 불국사 경제에 있는 불국사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 불국사는 워낙 그 오래된 사찰이기도 하지만 건축 양식 중에서도 그 교량의 아치교를 또 이렇게
만든 건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그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그 토암산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어떤 그 주변의 상황하고도 잘 어울리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또 다보탑, 석가탑이라고 하는 또 무형문화재가 존치되어 있고, 또 석굴암도 있잖아요. 그렇죠. 석굴암도 있어서 저희도 수학여행 때 제가 가봤지만 석굴암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그 오묘한 진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석굴암에.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그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제 소실이 돼서 다시 복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원형으로 이제 존치되어 있고 아직도 국가 주요 문화재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 불국사가 좀 인상에 많이 남는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